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러시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장 박살이 났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안 좋다 했지만 수급이 뭐 어떻게 뭐 신용 물량 이런 것도 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계속해서 지난 그 시기 전에 말씀드리기를 뭐 일단 업무팀에서 이 주가 빠지면은 신용 계좌별로 신용 관리하라고 예. 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가 빠져서 개인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어제 마지막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나온 것 그럼에도 같습니다.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 팔고 개인이 샀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좀 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 부분. 하락할 때 개인들이 예, 하락할 때 개인들이 사고. 근데 그게 지난 한 1년 정도까지는 잘 맞았어요. 개인들이 왜 그러냐면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이 있었던 작년 빼고 올해는 빠질 때마다 샀을 때 다시 올라오가 좋기 때문에 좀 이익을 낼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저점을 좀 형성하고 올라올 것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수하는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제 결과 좀 달려 있겠죠. 예. 네. 미국 시장이 뭐 반등을 했는데 기주 위주로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 1.35% 반등했고요. 다우는 0.39, S&P 500 0.81입니다. ADP 9월 민간 고용이 8만 9천 건 나왔고요. 시장의 예상 중간값이 15만 건이었고 전달 18만 건이었어요. 근데 아까 김부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ADP 민간 고용이 좀 많이 틀립니다 요즘에. 그래서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정부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이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영향 크게 주지는 않는 것이었는데 뉴스였는데 시장이 워낙 겁을 많이 냈고 그리고 어제 미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선물이 하한가 같다면서요. 2.7% 하한가 그러니까요. 같대요. 예. 우리 보면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때 예전에 유가 막 하한가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막 하한가하는 이런 큰 변동성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은 반등의 모멘텀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치우침이 이제 큰 폭의 치우침이 이제 지금 채권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그렇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ISM 서비스 지수도 전달에 54.5였는데 53.6으로 이것도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수익률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뭐 큰 폭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달러인데서도 107 위에서 106.5로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및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상승 종목들을 봤더니 최근에 낙폭이 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최근에 많이 안 떨어진 종목은 그냥 뭐 조금뿐이 안 올랐고요. 마이크론 이런 거 0.4%, 인텔 0.6%. 이 정도 올랐는데요. 뭐 애플도 사실은 173달러. 제 애플은 요즘에 가격을 써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17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좀 써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게 AMD가 많이 떨어졌는데 한 4% 올랐고요. 테슬라도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돋보였죠. 네, 그래서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오르면서 나스닥이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많이 HBM 쪽이 많이 빠졌잖아요.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반등도 걔들이 더 지금 강하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어제 뭐 코스닥 4% 하락을 해서 807까지 떨어졌고요. 코스피 2.4%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약 4,23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헤지 펀드들이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 있잖아요. 네. 그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한 뭐 3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 4조 정도. 근데 여기서 S&P 500 지수 좀 전에 제가 S&P 500을 항상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4,263포인트거든요. 이거 4,2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약 한 4조 정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네. 그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전체 시장에서는 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네.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한 1% 하락갭 출발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해서 계속 매도를 했고요. 장중에 환율이 1,363원까지 터치를 했고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은 4%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코스닥 하락의 한 2% 정도는
2차 전지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시총이 크니까. 어제 2차 전지 ETF가 6%대 급락을 했는데 예. 그 9월 12일 날 그 2차 전지 인버스 ETF 상장된 거 KB.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어제 7% 올랐어요. 그래서 9월 12일 이후에 지금까지 18%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6, 7%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의 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삼성 SDS, 유한양행, 한미반도체. 네, SK 하이닉스 기아는 상승폭이 똑같더라고. 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HBM 쪽. HBM 쪽에 그 반도체에서도 HBM 쪽에 상승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있잖아요. 유한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네. 쪽은 좀 올랐고, 뭐 기아, 얘네들은 뭐 실적이 좋으니까 이게 좀 올라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어제처럼 폭락을 하는데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어제 얘네들은 어저께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가까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 쪽에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 예, 어제 돋보였죠. 먼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낙폭도 상대적으로 조금 작았습니다. 다른 네. 쪽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상징을 합니다. 오늘이에요? 예, 오늘입니다. 그래서 가격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장이 폭락한 상태에 상장을 해서 이 상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참 운빨이야. 예, 예, 운이거든요. 이게 시장이. 오늘이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좋은 거겠지. 어제보단 좋죠.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그래도 오를 것 같은 느낌이니까. 오늘은 뭐 좀 오르겠죠. 반등하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어제 워낙 많이 빠져나갔고. 예,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미국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 변동성이 그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과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꼭 그 다음에 좀 반등을 주거든요. 어제 같은 날 만약 상장했으면 괜히 괜히 뚜껑 열어봐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도 저 다른 것들 거래가 좀 한산하겠네. 이거 가지고 계속 매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때문에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계속 말씀 좀 네. 드렸어요. 일단 9월의 하락폭이나 그리고 주도 빅테크 예. 종목들의 가격이 지금 지지권. 그래서 애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실은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가격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올랐어요.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 마지막 날 좀 빠졌죠. 마지막 날 좀 빠졌고 그리고 어제 또 다시 올랐고 그래서 엔비디아 좀 오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반도체나 그쪽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들이 가격이 지지권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S&P 500 기준으로 4,200에서 4,100 요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4,200을 얘기하고 있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환율과 금리 역시도 국제 수익률 역시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큰 변동성이 생기면 반대 상황이 좀 나와요. 그래서 반등을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은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반등을 좀 했고 우리도 반등 뭐 시도를 좀 하겠죠. 반등 폭이 중요합니다. 반등 폭이. 이게 강하게 반등을 해야지 이게 지금 저점 찍었구나. 이런 인식을 심리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약하게 반등을 주면 그러면 이거 약하다. 다시 한번 또 매도가 나오면서 고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 반등 폭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좀 반등을 노리고 먼저 들어가는 거로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환율이나 금리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매크로에서 볼 때는 미국에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네. 국내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이 안정되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계속 안 좋은데 우리 시장 혼자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안정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 안정을 본다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주가 지수 자체를만을 보지만은 그 이면에는 수급이에요. 예.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매도가 여기서 멈추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4,200을 떨어지면은 좀 추가 매도가 대기되어 있다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물이 좀 얼마큼 더 나올지 뭐 이런 거는 추정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4,200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4,200포인트 지지하면서 의미 있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야 이거 저점을 형성하는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국도 지금 예. 그 1,500포인트, 네. 그죠? 2,500포인트. 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800포인트 800, 이렇게 다 걸쳐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당간당하네. 일단은 지지선에선 계속 보여드렸듯이 주봉의 그 추세에서 꺾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확 시장이 약해지죠. 그래서 그 추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그때는 그런 추세가 기초 분석 뭐가 중요해?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은 시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지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2,500이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인가 봐요. 2,400 참. 언제 2,400 된 거야. 코스피는 2,400, 예, 코스닥은 800. 네. 예. 2,405네. 2,500 살짝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전체 시장은 매크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종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종목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매물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기관 매도가 마무리 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도 나오는 거 봐서는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인 신용 매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아마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면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네. 그거는 다 실시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요. 그래서 신용 매물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시장 더 안 좋구나, 심리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매물이 매물을 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매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밑에서 사야겠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꽤 많아요. 사실 개인이 아니고 큰 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고 증권회사가 예. 그 신용 제한을 좀 했잖아요, 사실. 했죠. 예. 한 달 전쯤부터인가? 일부 종목들이지만. 예. 그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다행이네. 그건 다행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불만이죠. 불만 엄청 있었지. 네, 그때는 불만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신용 매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나의 판단은 예. 이 신용 막 나오는 거 안 되겠다. 도망이에요? 아니면 야, 신용 나오면 기관들이 사던데 그럼 지금이 오히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네?라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신용 매물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올 때는 보통은 사는 게 맞죠. 돈이 결과론적으로. 있다면, 돈만 있으면. 예,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그때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격 어느 정도 유지했던 친구들 팔고 예. 확 떨어진 애들 사는 거는 또 좋은 전략 아닙니까? 좋은 전략인데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대부분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하는군요, 잘. 그게 이제 수평 이동이라고 표현하죠. 결과적으로 추석 전에 자금 마련한다고 팔아놓은 사람 제일 해피한 거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뭐 하루 지났으니까요. 하루 결과론적이죠. 지나서 뭐 어떤 것도 빠지기도 했지만 아니 뭐 덜 빠진 어제 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군이 있어서 그렇지 한 2, 3% 정도 수준으로 움직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되돌아 준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뭐 크게 많이 안 빠지고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뉴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채권 가격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년물 국채 선물이 뭐 하한가 갔다 2.7%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하한가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물이 하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그랬냐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년 추울 때였어요. 요즘 이 정도 날씨였는데 그때 선물이 하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주가지 선물? 예,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이 하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10월인가? 9월. 조금 추울 때 리만. 네, 리만 때였어요. 네, 예. 그게 저점이었어요. 사실은 돌이켜서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변동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또 우리 또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언제 그러냐면 유가가 마이너스가 안 늘리셨죠. WTI 유가 선물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짜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수급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큰 변동성이 있으면 그 변동성은 사실은 반대 포지션이 더 맞았습니다. 항상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그렇다라고 뭐 지금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니까 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아까 정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투매에서 빠지는 거에 같이 판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채권 가격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좀 주고 있습니다. 2020년 발생된 미국 30년 만기 국채 가격이 역사상 가장 낮은 거기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걱정을 많이 하는 거냐면 이 국채를 갖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이나 기관 투자가들 있잖아요. 네. 아마도 추정컨대 5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SBB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서 또 좋아진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얘기가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진짜 오랫동안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어졌을 때 100bp 이상까지 벌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2년 만기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bp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격차가. 예, 격차 네. 줄어들었어요.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장은 또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와중에 변동성을 주면서 또 변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미 국채 장기물 ETF 가격도 16년 만에 최저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딱 그냥 얘기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빌 에커먼이라든지 이렇게 몇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방송을 이렇게 쭉 읽어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안에 답이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사실 비레크먼은 채권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주식 전문가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채권 전문가는 건들락을 치거든요. 예, 채권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해. 떨어지는 칼 잡지 마라. 네네. 예? 채권이라는 걸 그냥 많이 가격 빠졌다고. 네네. 예, 물론 이 사람 말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권의 권위 있는 대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오늘은 좀 못 가져왔고 내일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어떻던 건널락은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중국 방문을 한다라고 로이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자꾸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좋은 게 없었다. 그리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상원 의원들이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희망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과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이제 대화로 대처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회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 뉴스가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번 뉴스는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통제한 게 이게 지금 이번 달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연장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무기한 유예를 하지 않을까. 대신 조건이 있는 거죠. 네. 통합 라이선스 방식을 따르면 무기한 유예 통보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합 라이선스 방식이라 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사용할 장비 목록을 미국에 제출하고 거기에 한해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 약간 숨통은 좀 트인 것 예, 같기는 그래도 하네요. 이게 나왔으면 하는 게 시장에서 바람입니다. 바람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글로벌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 조사를 했답니다. 내년도에. 이걸 수요 조사를 했는데 네. 중국 등 일부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부정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관계자 측 얘기를 이렇게 빌어서 얘기를 들면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애플과 가격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손실 규모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에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 10% 이상 인상한다. 매일경제발 뉴스가 단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인 안 해주기 때문에 매일경제 이렇게 지금 써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예, 그 다음부터는 뭐 아직 연말은 아닌데 연말 분위기 같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시장을 이해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자별 순매수 종목 및 수익률 10월 2일 기준입니다. 이걸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산 상위 10종목 평균 수익률이 102%래요. 사실 어마어마한데 아마도 에코프로 영향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6위가 에코프로인데 774% 났어요. 나머지 삼성전자 23%, 기아 37%,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일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동채 회장이 4조가 늘었다 하더라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골고루 샀거든요. SK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삼성전자 우승주 그리고 KB금융 이런 걸 골고루 산다 27%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산 종목들을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거의 대부분 샀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하나솔루션. 근데 하나솔루션 손실이 많이 났고 LG생활건강도 마이너스 38%, LG화학도 마이너스 17%예요. 올해 수익률입니다. 이게 10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쪽은 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쪽에서 많이 빠져서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제일 많이 산 거. 그렇게 따져보니까
올해 외국인 투자가 결과론적으로는 꽤 수익률 많이 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 273만 명 수익률 조사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이 방대한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별로 조사를 했어요. 19세 미만이 11% 평균이요. 60세 이상이 8.4%, 전체 투자자가 9.4%라고.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파이낸셜 뉴스에서 발인데요. 얘네들이 그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네네.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 옆에 건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5종목만 리스트를 한 건데 이건 제가 빌려드렸고요. 나이 어릴수록 잘했네. 요거는 왜 이럴까라고 저는 여태까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게 다른데. 나왔어요. 수익률이 다르게 나왔어요. 보통 수익금은 이 나이가 좀 많은 쪽이 더 많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크니까. 투자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수익률도 보통 40대 50대에서 좀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19세 미만이부터 나이 순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저건 이제 부모들이 그냥 조금 해가지고 야 애들 거 사놓고 그냥 단기 보유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네. 공격적인 2차 전지 올해 상반기에 젊은 친구들이 막 배팅을 좀 세게 한 거, 그게 좀 평균을 올린 거 근데 아니에요? 내가 아는 2차 전지 투자들은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많이 했던데 특히 그래요? 강남 사모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 다 에코 얘기 하던데. 맞아요. 많이 했는데. 근데 보시면요. 19세 미만의 보유 종목을 보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LG엔솔, 에코프로, 카카오 네이버 순서예요. 특히 포홀. 이 순서고. 예, 예. 그러니까 포홀이 거의 다 올린 포홀은 거예요. 강남구에서 제일 많이 샀대요. 많이 그 했던 거. 포홀 지나가면서 저기 포홀.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이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좀 낮고 좀 들고 있는 사람 수익률이 좀 좋고 그랬었어요. 과거에 이걸 봤을 때. 근데 올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요. 올해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가치주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른 뉴스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7번 뉴스를 보면요. 올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9개 종목 제외하면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에서 얘네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IT,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 금양 이게 9개 종목을 빼고 시총을 연초에 시총을 계산한 거 100을 계산해 봤을 때 얘들을 다 뺐더니 99.2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물론 개별 종목별로 따로 움직였겠지만 로봇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 시총을 따지니까 이런 겁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주도 대형주를 제외하고 코스피의 나머지 대형주의 체감이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소위 전통적인 가치주를 한다고 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부진했던 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이 수익률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근데 거거든요.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연초 지수 7% 올랐습니다. 7%. 네. 코스닥은 20 몇 %. 예, 올랐죠. 20몇 % 그러니까 올랐고요. 7%가 올랐는데 그 중에 상위 10개 이거 빼고 10개 나니까 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다. 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또 왜 이런 분석을 하냐면요. 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들이 주도해서 향후도 갈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측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만큼 얘들 빼고는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올해.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다는 미국도 거예요. 마찬가지죠. 미국도 70주 빼면은 마이너스일 걸. 계속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았던 것 중에 가끔 우리 김포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주가에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이 조금 분위기만 잡아주면 그런 주식들이 튀어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오히려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좀 깊이 있는 이야기 쉽게 풀어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